앞에서 중대한 네, 북한이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를 개소하면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회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속도를 내자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은 북한 내부에서 좋지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연합뉴스 북한부의 차지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차 기자에게 좀 이 문제를 좀 짚어보죠. 북한 인권법안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 우리 여야가 일부 합의한 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반발 또 거의 분노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도 관련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관련 합의를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국제사회 대북 인권 공세에 남한이 좀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그리고 청년동맹까지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으로 북한 인권법 합의를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에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도발이며 적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충분한 인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남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니 제 집안 문제나 챙겨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 인권에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예고 없이 행사장에 난입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차지연 기자가 이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굴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이런 북한의 행동의 이면에는 최근에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태도가 바뀐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인권이 인류 보편 가치이긴 하지만은 이 내정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좀 조심해온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인권 COI 북한 문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1년간의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에 그 서울에 현장 사무소 이제 인권 사무소도 개소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경고나 이런 어떤 언술 체계로 이제 압력을 가했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압박을 하는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보고서 채택 이후에 채택은 안 됐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한의 지도부,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까지 지금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이제 북한 인권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감을 했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이라든지 또 남북과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을 그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재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북한은 상당히 압박이죠. 왜냐하면 북한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 조사, 그다음에 자료의 축적,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어떤 증진 노력,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까지도 그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인권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네요.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에서 의식하고 또 한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북한에서 통과된 이후를 가정을 하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뭐 미사일 발사나 여러 가지 도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어떤 무력 도발이 있을까요? 뭐 그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떤 고강도의 무력 도발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예. 남북 관계 전반에 연동을 시켜서 아마 그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권 법안이 통과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막으려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일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통과되는 법안의 내용에 실제로 구체화되는 인권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 북한에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남북 관계 전반과 연동해서 아마 이제 그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인권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고 하겠지만 통과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부분을 이제 막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봤는데 차 기자, 그 이산 상봉 예정이 돼 있잖아요. 10월 2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설 점검단이 방북을 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나 어떤 그 지금 뭐 보수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상봉 행사인 금강산에 그 시설 점검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 점검단이 1박 2일로 상황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예. 방북한 시설 점검단이 돌아온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산 상봉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다만 좀 유지 보수 시설 보수나 뭐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랑 협의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다시 방북을 하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네,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지금 이산 상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가장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이산 상봉 즈음에서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 아무래도 이산 상봉 한 10일 전이거든요. 열흘 전이다 보니까 만약에 무력 도발이 있게 되면 또 이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북한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남한에서 주제 넘게 들썩거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이 얘기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것과 남북 관계는 전혀 이제 별개로 봐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자세인 것 같아요. 이제 8.25 합의한 이후에 네. 북한의 행보를 보면 8월 25일 새벽에 합의를 하고 바로 그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TV에 출연해서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했고 예. 27일 날 김한겸 비서가 이행한다고 말해야 됐고 29일 날은 김정은까지 이행한다고 말해야 됐거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보면은 8.25 합의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미사일 발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미사일 발사는 하겠다는 계획하에 8.25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남북 협상에서 그 실리를 획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실 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예. 미사일 발사를 위한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TF도 만들어졌다. 또 뭐 발사 날짜는 뭐 그 당창건 기념일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창건 70주년,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3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완이 돼 있고 권력 기반도 취약하고요. 네. 거기다 북중 관계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꺾어지는 해 70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김정은은 사실 이제 발사하고 싶은 그런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이제 김정은 체제의 계획인 거고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발사하지 못할 변수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변수죠. 이번에 이제 9.3 전승절에 대해서 중국이 보여줬던 한반도 긴장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고요. 또 이제 9월 25일 날 시진핑 오바마 회동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서 일종의 어떤 경고의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발사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사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다. 그럼 이렇게 볼 수 거의 이제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한 50대 50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히려 뭐 안 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안 도발까지는 쏘는 게 아니라 못 못할 쏘는 것이다. 거죠. 예, 예. 못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도발을 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8.25 합의의 숨은 그림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그렇죠. 개입을 한 예.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우다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21일 날, 8월 21일 날 우리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다음 날 바로 남북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예. 8월 25일 날 이 협상이 이제 합의가 되고 나서 바로 신화통신이 그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 참석을 얘기를 했고요. 또 9월 2일 날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의 말을 표현했거든요. 이 얘기는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또 이미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긴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에 발사를 한다 그러면
중국 역시 고강도의 어떤 대북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경고의 사인을 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변수는 북한으로는 상당히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남북 관계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서 이 갑작스러운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 그리고 핵실험 강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궁금한 게 미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공식 입장 같은 게 나왔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주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을 때 이 발표가 나온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게 아침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보면은 이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겨냥해서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예전과는 달리 좀 발사 계획을 추상적으로만 밝혔거든요. 네. 그동안은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예. 그래서 좀 이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이런 간보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과 적대 세력이 계속 적대 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 뇌성으로 대답하겠다 이러면서 핵실험 시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이후에도 노동신문이 북한은 핵무기 사용 여부가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번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은 이런 북한의 모습에 좀 일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을 중지하라고 촉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도 역시 뭐 아직까지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한 것이 사실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 10월 10일인데요. 저희가 늘 이제 뭐 노동당 창건을 앞두고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노동당이 정작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70년이 됐거든요.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간의 변천사를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노동당이라고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는 이제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부터 네. 뭐 국가 정책 전반 하고 뭐 밑으로는 뭐 정치, 사회, 군사 모든 분야의 하부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노동당입니다. 예. 북한은 당 체계와 행정 체계가 쌍둥이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있으면 이를 담당하는 당 조직이 또 있는 식입니다. 행정 조직은 느슨한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당 조직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돼 있을 만큼 북한을 움직이는 곳이 노동당입니다. 이런 만큼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북한 노동당은 해방 후 1945년 10월 10일에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1960년대까지는 북한 노동당이 이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집단적인 지도 체제였는데요. 여기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노동당의 여러 협의체에서 토론도 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도 하면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김일성이 정적을 모두 숙청하면서 그 이후에 노동당은 아무래도 김씨 일가의 유일 독재 체제를 실현하는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전원회의나 정치국 같은 집단지도 체제 기능은 이제 수령의 결정을 그냥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처럼 돼버렸습니다. 노동당 핵심 기능이 정책 수립이나 결정보다는 좀 당 생활 지도라는 명목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걸로 변질이 됐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정치라고 해서 군을 내세우는 정치를 하면서 노동당의 정책 결정 기능이 상당 부분 국방위원회로 이관이 됐고요. 근데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당 대표자회나 전원회의, 정치국 같은 협의체들이 다시 이렇게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걸 다시 가동시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시 가동됐다고 해도 여전히 뭐 김정은의 결정을 좀 그대로 추인하는 그렇죠. 기능을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좀 노동당이 변화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차지원 기자가 70년간의 이제 노동당의 변천사를 좀 시대별로 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박사님 당 조직 지도부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그럼요. 노동당의 아주 파워라고 할까요?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중국 그 인민해방군의 어떤 우리가 위상을 봤는데 네.
그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 그러죠. 국방위원회 그렇죠. 위원장입니다. 예, 예. 원래 국방위원회라는 게 이름도 없었어요. 유명무실하게. 근데 그러니까 북한도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가였는데 1990년대 중반에 위기가 오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식의 계엄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군이 나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군이 있었지만 권한을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노동당의 기능은 약화됐던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로 돌아오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배하는 어떤 그 원래대로 체제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 사실은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졌던 엘리트의 상당 부분들이 이 회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자신도 74년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노동당에서 또 가장 막강한 기구가 조직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조직지도부 부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인사권과 감시 사찰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힘이 이렇게 커졌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박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그 내홍이 좀 있다고 그래요. 내부적인 갈등이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특히나 이 원로들. 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이 이제 인적 쇄신이나 개편이 좀 잦은 게 그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원로들에 대한 이 불신이 좀 짙어지다 보니까 신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 이제 간부들을 기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내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뉴스가 이번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앞두고 그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의 고위 탈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 고위 탈북자가 말하기를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에 이제 북한 체제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간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3대 세습으로 이어져 온 좀 북한 체제의 모순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고 또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처럼 좀 상상 외의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내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성 과제들을 좀 많이 하달해서 간부들의 불만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에 그동안 쌓여왔던 모순이 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가져왔던 노쇠한 권력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특히 이런 기득권층에 대해서 나이는 많이 먹고 기득권은 그동안 많이 누려왔는데 일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인물들을 계속 기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떠오른 사람들은 아무래도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노련한 기존 권력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간부들을 불신하다 보니까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견장 정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장성택이나 리영호, 현영철 같은 사람들이 숙청된 사건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꼭 김정은 개인의 폭군적인 성향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런 모순 폭발 상황이 겹쳐서 생긴 거라고도 이 고위 탈북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부 문화가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도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모로 회의를 느끼는 간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원로들, 당 간부들 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서로가 좀 불신하고 좀 갈등이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저항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의 경우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경우도 많은 숙청을 했어요. 네.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 기반을 구축을 했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단기간에 많은 그 세력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세력을 교체하는 그 이면에 보면은 사실 공안 통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009년부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역시 집권위에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하면 CIA 국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조현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이 공안 통치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체제가 변하려면 사실은 이 공포보다 분노가 이걸 더 앞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원로 세력들이 어떤 공포 정치에 눌려 있다. 그러나 이 안에 숨어 있는 분노라는 게 만일에 이 공포를 조금만 앞서기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발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김정은 정권의 안정으로 볼 수는 없다. 공안 통치에 의한 일시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취약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간부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불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10월 10일 맞아서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이제 자축을 하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서 노동당,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노동당 위세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까? 이 상황에서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노동당의 위세라기보다는 이제 공안 통치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 정치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고요. 이 과정은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지금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원료 세력, 특히 지금 처형된 현영철을 포함한 야전 세력, 왜냐하면 지금 현영철 처형됐다는 거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전 세력들, 그다음에 이 세력 재편 과정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만일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반발의 어떤 여지를 가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겉으로 보여지는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의 안정성이 일시에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위안돼 있고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지금 정권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고 아직도 입지를 다지기 위한 과정이지만 불안 요소가 많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한범 박사와 차지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